자, 지금 저희 이제 정치, 외교, 통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정치 부분 봤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외교 부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골든 트라이앵글 있는데요. 이 골든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요. 그냥 돈, 이런 거랑 이제 관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약간 이제 마약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미얀마, 태국, 라오스, 이제 세 나라라는 거, 요거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헤로인, 마약이죠. 그죠? 70%를 행사한다. 적십자 운동 있네요. 일단은 무슨 전쟁이었냐? 이탈리아 북부의 솔페리노 전쟁터였다. 여기서 이제 앙리 디낭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앙리 디낭 처음에 이제 창시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솔페리노 전쟁이라고 하면 이제 북이탈리아 독립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시작되었다. 라는 내용 이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여기 밑에 플러스 체크에 있는데요. 그 본부가 어디 있는지 봐두시도록 하죠.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스위스 쪽에 그런 것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이 있는데요. 이게 십자가 형태로 하게 되면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에서도 또 이제 약간 뭐야, 십자가는 그 기독교 아니야? 이러면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적십자 운동의 상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적십자, 그 다음에 적신월, 그 다음에 적수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적십자는 제일 왼쪽에 첫 번째 보이시죠? 그래서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적신월은 달 모양으로 되어 있죠. 주로 이슬람권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적수정 이렇게 있는데 적수정에 2005년 12월 8일 이스라엘이 기존의 두 상징이 기독교와 이슬람을 상징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제 유대교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해서 거기 보면 제3의 상징으로 다윗의 별을 변형한 적수정을 함께 사용하고 주장했다라고 해서요. 이 다윗의 별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슬람 국기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가운데 이게 이제 다윗의 별입니다. 이걸 약간 변형해서 적수정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미니뱅 읽어보시고 베세토는 베이징, 서울, 도쿄 앞에 두 글자씩 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중일의 수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연결한 권역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993년에 처음 이제 제안을 했다. 우리 서울시장이 처음에 제안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살라미 전술. 살라미가 이게 햄 같은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벗겨 먹는 햄 같은 건데요. 요런 거. 이게 뭐냐면 조금씩 벗겨 먹는다는 건 결국은 본인의 이제 그 목표를 관찰하기 위해서 아주 조금씩 목표를 이뤄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조금씩 순차적으로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방법.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 영유권 분쟁 지역이 있네요. 거기 보니까 세 영유권 분쟁 지역이 있고요. 첫 번째가 남사군도. 남사군도 같은 경우는 얘는 난사군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난사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센카쿠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독도 같은 경우에도 이걸 독도 분쟁이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나라는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그죠? 그냥 일본이 혼자 헛소리 짓거리고 있는 건데, 그거를 만약에 외국에서 이거는 독도 분쟁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그걸 가지고 이거 지금, 다케시마 분쟁이다 이렇게 말하면 더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외국 이렇게 분쟁지역 볼 때 어떤 나라끼리의 분쟁지역인지도 이제 알아야 되겠지만, 혹시 어떤 한 나라가 부르는 이름, 그것만 불러주면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센카쿠제도 같은 경우는 일본이 부르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디랑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거냐면, 거기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 대만, 여기랑 이제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랑 대만이 어떻게 부르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센카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게 데아오이다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부르고, 대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릅니다. 데아오이타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자로 쓰면 조어도, 이 조어도란 말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센카쿠, 다오이타이, 조어도 분쟁 다 같은 말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쿠릴열도 있네요. 이렇게. 쿠릴열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 일단 중요한 건 이런 다른 이름들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또 하나는 이게 어느 지역의 분쟁이구나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이거는 이제 동남아시아 쪽 지역에 있는 6개국의 분쟁이다. 이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본하고 이렇게 중국 대만하고의 분쟁이다. 여기는 이제 일본하고 러시아하고의 분쟁이다.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남사군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첫 번째 남진아의 보르네오 북쪽에 위치한 곳 해서 6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참 많이도 달라붙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센카쿠 제도는 여기 대만하고 중국하고 일본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쿠릴열도 러시아, 일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그레망 있네요. 아그레망은 이 어그리먼트예요. 쉽게 말하면 어그리먼트가 뭐겠어요? 동의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사절을 보낼 때 그 외교 사절을 받는 나라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외교 사절을 보낸다.
그럴 때 그 나라에서 아그레망을 해줘야 이걸 또 보낼 수 있는 거 서로 관례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외교사를 보냈는데 그 나라에서 싫어하는 사람 보내면 받는 입장에서도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동의하는 거, 이런 걸 아그레망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나오지만 이런 아그레망을 받은 사람을 페르소나 그라타라고 부르고 이런 아그레망을 받지 못한 사람을 페르소나 농 그라타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아세안 읽어보시고 양해각서 MOU인데요. 이 MOU 같은 경우에는 딱 어떤 정식 문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서화시키기 전에 혹은 어떤 이제 협정 같은 걸 맺기 전에 좀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또는 기록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끝에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식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약과 같은 효력은 갖긴 갖는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카슈미르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그 인도 파키스탄하고 관련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DDA 도하 개발 아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거의 의미는 다섯 번째 줄 잠깐 볼까요? 이거는 WTO 출범 이후에 첫 번째 라운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의미를 갖습니다. 도하에서 진행한 거죠. 됐고요. FTA. 많이 들어보셨죠? FTA는 이제 우리가 뭐 어디랑 FTA를 한다, 어디랑 FTA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프리 트레이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어그리먼트라고 돼 있어요. 뭐 어소시에이션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어그리먼트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이거 약자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이제 정의는 이거죠. 자유무역협정인데 제방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서 재활화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거. 돼 있죠. 쭉 읽어보시면 이제 여러 나라들이랑 FTA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돼 있고, 여기에서 뭐 캐나다랑 이제 협상 타결 선언됐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미 FTA가 발효가 이제 됩니다. 됐고, 그다음에 그 나라들도 있는데요. 거기에 중간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세파. 세파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인도. 이게요. 인도는 세파라고 가로가 쳐져 있는데 이거 뭐냐면 이것도 FTA예요. FTA인데 인도 자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도 FTA 하면은 자국 내에서 FTA로 이득을 보는 집단도 있지만 FTA로 손해를 보는 집단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격렬하게 이렇게 대립을 하는데 인도도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반대파에 약간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서 약간은 이제 조선모사 비슷한 건데 이름만 살짝 바꾼 거예요. FTA랑 똑같은데 그냥 세파라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래서 발효시킨 게 세파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좀 이름이 다르다는 점도 같이 봐두시면 좋겠네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주요 국제기구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자들, 그 다음에 약간 다른 이름들이나 약자들, 이거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하는 일, 이 정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라고 돼 있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국제 엠네스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엠네스티 이러면은. 근데 이제 엠네스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국제사면위원회인데요. 이게 사면이 무슨 뭐 이렇게 죄인들 사면해준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약간은 그 나라의 인권이나 이런 거를 약간 평가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엠네스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었죠. 국제인권옹호단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몇 가지 얘기했던 게 첫 번째 국가보안법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언론의 자유, 그죠? 그런 거에서 좀 많이 뒤처져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이런 걸 많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자 계급들이 워낙에 탄압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여기서요. 그래서 국제인권옹호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 그 다음에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라고 부른다는 거, 약자로는 AI라고 부른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죠. 이름은 보면 먼저 아시겠죠? 원자력기구, 그냥 핵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뭔가 하는 곳이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IAEA라는 거 봐두시도록 하고요. 국제해사기구 IMO네요. 그죠? 해사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선박이 이동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아까 좀 있었던 내용이죠. 비슷합니다. 이제 어느 나라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좀 보는 게 좋겠네요. 밑에서. 근데 이제 이런 나라들이 있다. 그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 쭉 해가지고 캄보디아까지. 우리나라는 아세안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밑에 세 번째 줄 보시죠. 아세안 10개국 하고요. 그 다음에 대만, 뉴질랜드, 인도, 일본, 중국, 호주 16개국. 이거를 하나로 묶는 RCEP.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아세안 지역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이제 EU만큼의 그런 경쟁력을 띌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RCEP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더 추가되는 6개국, 대한민국, 뉴질랜드, 인도, 일본, 중국, 호주, 이것도 이제 봐두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토 있었죠? 그래서 나토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드리면서 했었어요. 이제 크림반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이렇게 뭐 주민투표로 이렇게 합병시키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나토들은 나토 국가에 있는 곳에서는 이런 거를 나토 진영에서 이걸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나토가 이 나토인데요. 북대서양 조약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첫 번째 줄에 구소련 연방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1949년 8월 서구 여러 나라들이 결성한 정치적, 군사적 동맹기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소련 반대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러시아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뭔가 반대를 많이 하겠죠. 자, 다음에 거기 에이펙 있네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나라가 상당히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줄 보시면 우리나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1개국이다. 21개국 정도다라는 거 봐두시도록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하개발 아젠다 DDA 하면서 이게 WTO 체제 내에서 첫 번째 이제 아젠다였다 이런 걸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WTO가 이 WTO입니다. 세계무역기구. 다음에 세계보건기구, 뭐 이렇게 코미디에서 막 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거 WHO 그냥 그렇게 읽죠, 그죠? 헬스 중간에 이제 들어가는 단어 보시면 되겠고요. 유럽연합, EU죠, 그죠? 됐고, 아셈은 동북아 3개국, 그 다음에 아세안 회원국, 그 다음에 유럽연합 등 모두 48개국. 이거 48개국 다 외울 순 없죠, 당연히.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이 아시아와 유럽 간의 정상회의라는 거 두 번째 줄에 그거 받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G8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서방 선진층 원래 G7이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미국, 영국, 동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다 이제 러시아까지 추가되면서 G8이 된 거예요. 그래서 G7, G8, 그러니까 그냥 하나 더 확장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대해서 국제 상황에 대해서 관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관장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토론을 나누고 회담을 하죠. G20 있는데요. G20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2010년도에 G20 정상회담을 한번 열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G20은 상당히 세계 경제를 이끌던 선주국 G7, EU 그 다음에 12개 주요 신흥국 합쳐가지고 20개국의 모임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G20이라고 부르는데 G20 이 나라가 이제 G20이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는 좀 이거는 알고 갑시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정상회담도 열기도 했고 또 요즘 많이 막강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기 때문에도 그렇죠. 자, 근데 이거는요 약간 이렇게 생각을 좀 할까요? 일단은 유럽 쪽, 유럽과 관계 있는 쪽 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하고 관계 있는 쪽 하고 그 다음에 그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 이쪽이요. 이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호주 대륙 하나 있잖아요. 그 호주 대륙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좀 따로따로 이렇게 찢어가면서 외우면 좀 쉬워요. 자, 유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네 나라 이렇게 있는데요. 유럽의 네 나라라고 하면 보통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이태리, 그 다음에 영국,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유럽의 네 나라잖아요.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럽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것들이 이제 있는 게, 하나, 일제 러시아. 물론, 이 러시아는 유럽이라고는 하지만 또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어서 우리나라 근처에도 이렇게 다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위치로 치면 그런데, 어쨌든 러시아. 그 다음에 또 유럽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나라 또 하나 있어요. 뭐 어디예요? 딱 그 중간에 있는 터키. 터키. 그래서 이건 일단 유럽에 넣어둡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럽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다음에 유럽 전체를 합한 EU. 해가지고 이렇게 7개국. 7개국이라고 하면 뭐하죠? 약간은. 이 EU는 이제 나라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7개의 주체가 유럽에서 이제 G20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또 두 개나 나눠서 일단 한중일이 들어가겠죠? 한중일. 그죠? 세 나라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인도가 들어가면 그 옆에 인도네시아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진짜로 이제 석유 많이 파는 나라 또 어디 있어요? 축구도 잘하고? 사우디.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6개국. 이 아시아에서 이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은 요거는 이제 위아래로 좀 나눠봅시다. 북미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세 나라. 당연히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 크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축구도 잘하고? 멕시코. 이렇게. 그 다음에 남미에서는요. 또 남미의 세 나라 하면은 이것도 축구 잘하는 두 나라 기본적으로 브라질.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또 하나 여기서 하나 더. 얼마 전에 월드컵 열었던 남아공.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20나라가 돼요. 호주는 호주 딱 그 나라 하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6, 3, 18, 19, 20 이렇게 되잖아요. 그 G20이 이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번쯤 그러니까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암기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ICJ 있네요. 넘어가서요. ICJ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니까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저스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 여기는 우리나라하고 조금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다 자꾸 일본이 독도 문제를 그러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한번 우리 다퉈보자. 어느 나라 땅인지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관할권이 강제 관할권이라는 게 없어요. 강제 관할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 다툼이 있을 때 한쪽에서 원고가 예를 들면은 소를 제기했다라고 하면 피고는 자기는 소송을 하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이런 걸 강제 관할권이라 그래요. 이런 걸. 근데 얘는 그게 없기 때문에 강제적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원고가 아무리 소송을 하자라고 해도 피고가 난 그거 소송하기 싫은데 라고 하면 사법재판소에서 그냥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또 좀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할 필요도 있는 게 일본에다가 적극적으로 대항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국제 분쟁화시켜서요. 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자꾸 끌어올려는 국제사법재판소로 들어가서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일본의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자꾸 이제 도발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국제사법재판소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독도 우리 땅인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거 판단 안 해주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국제적으로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우리 동해를 이스트시라고 적어놓은 나라가 몇이나 돼요. 거의 다 시 오브 재팬이라고 적어놓은 나라도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독도라고 적은 나라도 있지만 다케시마라고 적어놓은 나라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부제도 아까 생각해보세요. 그게 미국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대만으로 가는지 중국으로 가는지 일본은 관심 있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가까운 나라임에도 관심 없죠. 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힘이 센 일본이 아무래도 훨씬 더 유리하겠죠. 더 중요한 건 이 국제사법재판소 여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우리나라 출신 재판관은 없어요. 근데 일본인 출신 재판관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게 유리할까요? 안 가는 게 유리할까요? 왜냐면 이게 소송을 할지 말지는 별로 이제 그 당사자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만약에 일단 소송이 갔다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켜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겨가지고 일본을 꼼짝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전략이다라고 역대 정권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본 문제에 대해, 그러니까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식의 전략을 하고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거기 두 번째 줄에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적 관할권이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양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 근데 판결은 구속력이 있다. 그 다음에 NGO는 그냥 딱 Non-Government Organization 이렇게 돼가지고요, 비정부기구, 비정부단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슨 NGO다. 그러니까 NGO 단체가 딱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뭐를 NGO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을, 얘네는 NGO야, 얘네는 NGO,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런 이름이죠. 그냥 비정부기구, 비정부단체들 말하는 겁니다. 다음 OEC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가입해 있기 때문에요. 일일이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OECD 가입국이라는 거 언제 가입했어요? 1996년도 김영삼 대통령 때 그때 가입을 했죠. 근데 이제 OECD 보면 맨날 OECD랑 우리가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가 1위다, 꼴찌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실은 OECD 이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렇게 경제나 아니면은 그런 사회 전반적인 문화나 이런 걸로 되게 선진국이라던가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기는 하죠. UN 너무 아실 테고 캐도 에너지 개발기구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거기 UN 교육과학문화기구 오른쪽에 UN 교육과학문화기구 이거는요 유네스코예요. 그 다음에 밑에 UN 아동기금 이거는 유니세프예요. 그래서 유네스코하고 유니세프 좀 헷갈리지 마세요. 자꾸 시옷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헷갈리시는데 유네스코는 그래서 우리나라 무슨 세계 기록유산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관계된 거가 이제 유네스코예요. 교육이랑 관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아이들하고 관계 있는 거. 그래서 어디에 아프리카에 무슨 지원을 이런 건 유니세프예요. 아동기금이니까요. 됐고요. 그 다음에 통일 부분 볼까요? 통일. 첫 번째, 꽃제비 있네요. 꽃제비는요, 무슨 제비, 이 말에서 온 건 아닙니다. 이게 제비가 그래서 꽃제비, 노제비, 청제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파생이 되긴 하는데, 이게 날아다니는 제비하고 관계는 없고요. 이거의 어원을 보면, 그런 설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어원이 제비 이쪽에서 왔다기보다는, 러시아어 중에서 유목민, 이런 뜻의 코체브니크 이런 말이 있어요. 코체브니크 해서 고말이랑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봅니다. 그래서 유목을 꽃제비에 그리고 유목민을 꽃제비니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관계가 있다 보통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불황자 중 어린이나 아니면은 소매치기 하는 20세 이하 청소년들을 말한다. 남북협력기금이 있네요. 남북협력기금에 보면 거기 보니까 3대 경협사업과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3대 경협사업이 뭔지는 좀 아셔야 되겠죠. 그죠? 3대 경협사업은 그래서, 일단,
3대니까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북한이랑 이렇게 뭐 할 때 경제랑 관련돼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요즘은 좀 안 하고 있긴 하지만 한때 이제 한참 활발했던 게 금강산 관광이요, 그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성공단이죠. 그 이제 주위에 이제 통일부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볼 때 가장 마지노선으로 보는 거를 보통 개성공단이라고 본다고 해요.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진짜 우리나라가 철수를 한다? 이러면 정말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말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방송하면서 민족, 나쁜 놈들 뭐 이렇게 서로 방송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서로 이제 뭐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원래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개성공단이 철수했다? 이건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마지노선이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나라가 철만에 달리고 싶다 해서 진짜 북한만 뚫고 갈 수 있으면은 정말 대륙으로 쭉 뻗어나갈 수 있는 지정학적 지위가 있잖아요. 이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북도로, 그 다음에 철도 연결 사업. 이거. 이 세 가지가 3대 경협 사업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거하고 이제 남북교역, 이런 것들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소요 비용을 뒷받침하는 것 해가지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실질적 수단이다. 그 다음에 통일을 준비하는 투자 비용이기도 하다.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다. 북한을 변화로 이끌어내는 평화 비용이기도 하다.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통일을 준비하는 투자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런 걸 안 해놓고, 특히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안 해놓고 그냥 통일이 딱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나중에 할 일은 뭐겠어요? 그럼 북한에다가 또 이제 막 도로도 뚫어야 되고, 북한에 이제 또 어떤 경제 발전도 시켜야 되고, 북한 지역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실은 우리나라만 놓고 보세요. 우리나라도 이미 한 나라긴 하지만, 일정 지역, 뭐 예를 들면 전라도, 예를 들면 경상도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더 잘 살아요? 아무래도 경상도가 더 잘 살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호남 지방에 조금 더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통일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쪽, 북쪽 거의 국토의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북쪽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통일 비용, 그런 게 이제 통일 비용인데, 그런 걸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조금씩 북한 지역을 좀 발전시켜 놓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약간 납득이 되시겠죠. 그죠? 됐고, 그 다음에 내각 뭐 읽어보시고, 노동 1호, 2호.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북한에 관한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노동 1, 2호는 이제 미사일들이죠. 북한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이고요. 그 다음에 대포동 1호, 2호. 이거는 이제 중장거리 로켓 같은 걸 얘기한다 보시도록 하고, 민간 군사 조직이 있네요. 얘네들은 뭐 군사 조직이 이렇게 많이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어떤 조직인지 대충이나마 개요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농적이대, 총체적인 후방지역 방어, 이런 거요. 민방위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그 다음에 교도대, 예비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민간 군사 조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민방위가 있고 예비군이 있을 때, 그래도 민간 군사 조직 중에서는 민방위보다는 아무래도 예비군이 조금 더 핵심이잖아요. 하기 때문에 교도대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됐고, 그 다음에 붉은 청년근위대, 이거는 청년이니까 아무래도 좀 어린 친구들이겠죠. 만 15세, 16세 중고등학교 5, 6학년, 고등중학교 5, 6학년 해가지고, 이제 거기는 우리나라 학제 편제가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이제 말하지는 않고 고등중학교라고 하는데, 어쨌든 15세, 16세 정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벼락근 전술, 이거는 이제 북한이 많이 하는 거죠. 우리 더 이상 물러날 데 없어. 니네 맘대로 해.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뭐 끝이야. 이렇게 하는 거, 이거죠. 벼랑 끝 전술이죠. 북한군의 계급체제 일단 보시면요. 계급체제는 크게 첫 번째 줄에 원수, 장령, 군관, 하전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원수, 장령, 군관, 하전사. 군관은 다시 좌급이랑 거기 위급으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소좌, 무슨 중좌 이런 거 할 때 이게 이제 좌급이고요. 소위, 중 이런 게 이제 위급이죠. 그렇죠? 위관급 뭐 이렇게 위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하전사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밑으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사관, 우리나라로 치면 부사관 정도 하고 일반 병사들을 이제 하전사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사관, 그 다음에 일반 병사 이렇게 나눠져 있다. 한번 봐두시도록 하고요. 공안기관 좀 읽어보세요. 전반적으로. 됐고, 관혼상제, 뭐 북한의 가족 보면 남자는 18세, 여자는 17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18세죠 다. 그죠? 결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됐고, 그 다음에 북한의 국가. 우리나라랑 똑같이 이름을 애국가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애국가를 많이 부르진 않고 뭐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정일 장군의 노래 이런 게 더 많이 불린다고 합니다. 북한의 국기, 우리나라 보통 인공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정확한 명칭, 그죠? 거기 밑에 나오죠. 홍남 우각 별기입니다. 됐고, 북한의 국화는 목란이라고 불리는, 뭐 우리나라는 상목년, 계목년이라고 불리는 꽃인데 목란이라고 부르네요. 일단 넘어가고, 사법기관 있네요.
중앙재판소 있고 도재판소 있고 인민재판소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학제 뭐 읽어보시고 붉은 기사상 읽어보시고요. 세터민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세터민. 옛날엔 탈북자라고 불렀죠, 그죠? 근데 이제 탈북자 이런 말이 아무래도 조금 부정적인 인상을 좀 주다 보니까 그냥 세터민, 새로운 터를 찾아왔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터민이라는 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조평통 있네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노동당의 대남 전위 조직, 그러니까 약간 이제 구슬르는 그런 조직들이에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줄여서 조평통이라고 부릅니다. 조선노동당 있네요. 두 번째 줄에 최고의 정치 조직입니다. 그래서 뭐 당에 충성하시오. 뭐 이렇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최근에 있던 영화 보면은 거기에서 뭐 김수현 그 사람이 그 이제 배우가 뭐 나와서 뭐 당에 충성하시오. 뭐 당의 결정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당이 조선노동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주체 사상, 이제 북한의 어떤 큰 헌법에도 이제 명시가 되는 아주 그냥 중요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어떻게 보면은 만든 거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도 사상이다. 그래서 북한 헌법에는 주체 사상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활동 지침이라고 아예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 이렇게 봐두시도록 하고, 북한 최고인민회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주권기관이다. 우리나라 국회와 유사하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우리 핵 갖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햇볕 정책, 김대중 정권 때 있었던 건데요. 이제 북한에다가 많은 지원, 그죠? 완전히 이제 열린 정책 이런 걸 해주는 게 햇볕 정책입니다. 그래갖고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뭐 햇볕 정책 해가지고 북한에다 퍼졌더니 미사일 만들고 앉았다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게 아까 봤던 그 통일 비용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실은 그런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햇볕 정책을 함으로써 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함으로써 북한에다 이제 많은 걸 퍼졌고, 그렇다면 이제 외교력을 소환해서, 왜냐면 이제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외교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그동안 많이 퍼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니네들도 이제 슬슬 이제 무대로 좀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원하는 것을 니네들이 좀 이제 줘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라고 해서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조건을 갖춰 놓은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정권이 새로 바뀌면서 북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동안 햇볕 정책에서 이제 단물을 빨아먹을 시점이 됐는데, 그거를 그 다음 정권에서부터는 완전히 엎어서 이제 북한과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사이로 냉각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해서 햇볕 정책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돼 버렸다. 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평가가 있는 거니까요. 자, 이제 끝은 났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알았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 우리나라 헌법 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지위,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은 이거 좀 지우고 아예 할게요. 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이 도서라는 건 섬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가 약간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요. 여기 제주도 있고 여기 이제 일본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우리나라 영토가 어디란 얘기예요? 이렇게란 얘기죠, 그죠? 여기가 우리나라 영토란 얘기죠. 근데 헌법 4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뭐 이렇게 해서 통일을 지향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상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통일은요, 만약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뭐 어떤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이거 나 우리나라 새로 만든다. 이 우리나라 땅에서 이거 나 대한민국이라는 거 인정할 수 없고 그냥 다른 나라 만들 거다. 라고 해서 나 이제부터 다른 나라야. 라고 해서 딱 나라를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경찰이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내란죄로 잡아들여가지고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웃기고 자빠졌네 이러면서 그냥 진압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데를 진압하는 걸 우리는 통일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냥 진압이죠. 그죠? 통일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국가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통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3조 보세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로 한다. 그럼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래요. 이렇게. 이만큼이 우리나라 영토랍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요만한 지역에서 그런 뭐 이상한 짓을 한다라고 하면 진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땅이 넓어지면 그게 무슨 그 성격이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진압하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그 뚱뚱한 어린 놈이 이거 우리나라다 라고 하면서 그딴 식으로 뭐 군사력 가지고 있으면서 뭐 그딴 식으로 자꾸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한다면 진압하면 돼요. 우리나라 군사력이랑 경찰력으로. 통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근데 여긴 통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헌법에. 그것도 그냥 법도 아니고 헌법에. 그것도 바로 밑에 3조 밑에 4조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많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럼 북한이라는 걸 나라로 인정한 거냐?
그러면 아니냐 이거예요. 한반도라고 하면 이거는 나라를 인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데 이건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북한이라는 것을 나라로 인정하느냐? 아닙니다. 그건 나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북한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북한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 왜냐면 영토가 한반도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행정력은 미치지 못하죠. 그죠? 하기 때문에 이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여기 어디 막 이렇게 산골에서, 깊은 산골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다고 쳐요. 엄마가 뭐 이렇게 몰래 숨어 들어간 거예요. 뭐 세상이 싫다 이렇게 떠나면서 몰래 숨어 들어갔어. 근데 그 어머니가 임신하고 있었어. 근데 그 산에서 애를 낳았다고 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아이를 낳은 거를 우리나라 그 행정력이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숨어 들어갔고 뭐 되게 깊은 산골이라면 모르잖아요. 이렇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어떤 이상한 애들이 그 우리나라 땅을 붙잡고 지네나라 땅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자꾸 우리나라 경찰이나 군대가 못 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세터민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세터민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딜 통해서 내려온다. 어딜 통해서 내려온다. 라고 하면 이 세터민들한테는 그러면은 이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 거니까 귀화를 해주면 돼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이상한 지역에 있다가 제대로 우리나라로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력이 미치는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우리나라 지역에서 행정력이 미치는 우리나라 지역으로 온 거죠. 해서 주민등록만 살짝 정리해주면 돼요. 그래서 고향은 한경남도 어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것만 좀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외국인이 아니에요. 절대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한국, 이제 우리나라랑 좀 이렇게 왕래를 쉽게 할 수 있는 이 조선족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외국인이에요. 왜냐면 국적이 중국은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나라잖아요. 외교도 맺었고. 그러니까 여기는 외국인이 맞아요. 근데 여기는 외국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인정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요, 이 얘기도 할까요? 이제 뭐 이거는 통일이랑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한데, 대한민국의 생일은 몇 월 며칠인가요?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대한민국이었을까요? 우리는 예전엔 조선이었어요. 그죠? 조선이었고 중간에 대한제국으로 바뀌었다가 대한민국이 됐는데, 대한민국은 몇 월부터, 언제부터 대한민국이에요? 1948년 7월 17일. 이게 무슨 날이에요? 제헌절이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지금 많으시죠? 48년 이전생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태어났을 때 어느 나라 소속이었을까요? 대한민국 소속? 이때는 대한민국이 없었다니까요. 그럼 어느 나라 소속이었을까요? 조선이요, 조선. 그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거보다 먼저 태어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조선인이었다가 대한민국이 생기면서 대한민국민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근데 아주 현대에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그래도 이게 북한의 지위라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유엔에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럼 유엔에 가입이 돼 있다는 건 결국 유엔은 국가들의 연합인데요. 국가연합이잖아요. 그러면은 유엔에 가입돼 있다는 거는 북한이 가입돼 있는 유엔에 우리나라도 가입한다. 원래는 동시 가입을 했지만요. 가입을 했다는 거는 그러면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집단에 어떻게 보면 유엔이라는 집단에 우리나라도 이제 가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북한이 서로에 대해서 국가라고 인정을 하는가?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시가입은 그냥 동시가입이고요. 그거 말고 이제 그냥 서로 간에 국가로 인정하는지 여부는 서로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 볼 때는 북한은 그냥 뭐예요? 그러면은 그냥 괴뢰 집단 같은 거 이렇게 혼자 지랄 떨고 있는 괴뢰 집단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지랄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자, 이렇고요. 그럼 이제 북한이 이렇게 하면서 괴뢰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끼리 뭐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실정이기 때문에 북한의 행정구역 정도는 알아둡시다. 행정구역. 우리나라 행정구역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위에 이제 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서울특별시, 경기도, 그 다음에 직할시가 아니죠. 이제 광역시가 이제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 치면은 충청남북도, 강원도, 그 다음에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북한도 그건 정도 알아보죠. 일단은 첫 번째가 직할시가 하나 있습니다. 직할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커요. 뭐예요? 평양입니다.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특별시가 두 개가 있어요. 특별시. 우리나라랑은 좀 이렇게 얘기가 다르죠? 단어가. 두 개인데 이제 남포 특별시하고요. 그다음에 라선 특별시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아무래도 그 두음 법칙을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라선 특별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도요.
우리나라 이제 경상도, 전라도 하는 그 도가 일단 9개가 있습니다. 9개 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나누면 좋냐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일단 남북도가 있는 거. 함경, 남북도. 이거 냉면 생각해 보세요. 함흥냉면. 또 하나 평양냉면. 평안, 남북도. 평안, 남북도에 이제 평양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우리가 남북도가 있는지 몰랐었는데 이제 북한 행정구역을 바꿔가지고 남북도라고 부르고 있는 곳이 황해도.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황해도. 황해. 여기는 남북도가 이렇게 있어요. 남북. 해서 6개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도 아는 이름인데 이게 북한에도 있어? 하는 도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있고요. 강원도 우리나라도 강원 남북도는 없죠. 그냥 강원도죠. 그 다음에 또한 이 2개는 우리는 잘 몰라요. 보통 잘 모르시는, 처음 듣는 아마 이름일 겁니다.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처음에 통일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통일이 아니라 참 우리 분단되기 전에는 없었던 도였는데 이 행정구 개편을 하면서 생겨난 도가 2개 있어요. 저 윗부분.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이상하게 그려지냐? 이렇게 내려서 여기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북한 윗부분, 요 부분에 있는 이제 도들인데요. 말하자면 행정구역인데 량강도, 예, 양강입니다. 그죠? 이제 도원법칙만 생각하시면 양강도, 그 다음에 자강도, 이렇게 2개가 이제 새로 생긴, 이제 그 분단 전에 비해서 새로 생긴 이런 도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6, 7, 8, 9개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토요일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문제들을 조금씩 볼까요? 나올 문제 146페이지입니다. 역도미노 이론 이렇게 있네요. 역도미노 이론이란 한 나라가 민주화되면 그와 인접한 나라들도 민주화된다는 내용이다. 맞아요, 이거는.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도미노 이론이라고 이제 부르는 게 더 많아요. 도미노 이론이 뭐냐면 어디가 공산화가 되면 그 주변 지역이 싹 다 공산화되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게 도미노 이론이거든요. 그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쪽이, 딴 쪽들로 막 쓰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중국이 공산화됐다, 뭐 베트남도 공산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공산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도미노 이론이고요. 그걸 역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아무래도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니까, 그죠?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역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 이게 이제 역도미노 이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에요. 다음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딱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2차 대전 승전국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차 대전에서 이긴 나라들. 그러면 다시 말하면 2차 대전 패전국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죠?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일본의 그 천황 이상한 뭐 가미가제니 뭐 이런 이상한, 그죠? 하기 때문에 이 세 나라와 대적한 나라를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미국이요. 그 다음에 영국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대로 프랑스, 중국, 그 다음에 일본은 진나라잖아요. 원자폭탄 쳐맞고 진나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니네들은 군대 주면 안 되니까 군대 갖지 말라고 해서 자위대 갖게 했더니 막 집단적 자위권 이딴 거 막 행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죠? 벌써 60년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정신 못 차리고 막 군대 갖겠다고 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 일본. 그죠? 근데 일본은 이제 패전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일본하고 싸웠던 게 어딘가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면서 이거 2차 대전 때 이기면서 이제 전 세계 거의 절반을 가져가게 된 어떤 나라 어디예요? 소련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러시아로 바뀌었죠. 그래서 일본이 아니라 러시아입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일본과 주변국의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부르는 것도 솔직히 기분 나쁘지만 뭐 이거를 답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여도가 워낙에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여도는 영토 자체가 아닙니다. 이미. 그죠? 그 암초이기 때문에 수중 암초일 뿐이라고 했었죠. 근데 얘는 이제 영토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4번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등 5대 석유 생산국의 대표가 조직한 기구. 이거는 워낙에 이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요. 오페크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뭐 오페크에서 뭐 이렇게 석유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할 때 그 오페크가 이 오페크입니다. 브릭스 이렇게 있네요. 브릭스는 이제 2000년대 전후해가지고 빠른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브라질, 그다음에 R은 러시아, I는 인도, C는 차이나예요. 차이나. 해서 이렇게 이 네 나라를 묶어서 브릭스라고 하고요. 그 끝에 S가 있는데요. 요 S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나라들이다라고 해서 표현해서 소문자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예 대문자로 표현해서 이거를 남아공, 사우스 아프리카 있잖아요. 남아공으로 이제 남아공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브릭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릭스라고 할 때 남아공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거 틀렸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 브릭스를 부르는 이름들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판단할 때 이렇게 2가지 정도로 판단하는구나. 남아공도 들어가는 것처럼 판단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좋겠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읽어보시고 7번 한쪽이 무너질 때까지 결국 양쪽 모두 파국으로 시작되는 극단적인 게임 이론. 이거 뭘까요? 이거는
서로 말하자면 그 마주보고 차를 달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길을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차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온다고 쳐요. 그랬을 때 그냥 둘 다 똑바로 다 움직이면 서로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명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꺾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꺾는다 라고 하면 이 꺾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깡이 세냐 이런 걸 본다는 얘기죠. 그죠? 해가지고 부딪히면 그래. 근데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죽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겁쟁이다 막 이러면서 막 달려가고 있긴 하지만 실은 속으로는 쫄고 있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꺾으면 지는 이 게임. 그래서 이 꺾은 사람들 이걸 겁쟁이라고 하고, 겁쟁이를 영어로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치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쪽이 물러서야 이 게임이 끝나는데, 둘 다 물러서지 않고 계속 이제 올라가면은 결국은 파국을 맞게 되는 이런 게 치킨 게임이고요. 최근이 아니죠. 한때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 같은 게 대표적인 치킨 게임이에요. 서로 이제 지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군비 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무기들이 만들어졌고, 이 무기들이 결국 이제 뭐 잘못 사용되게 되면 지구를 몇 개라도 쪼갤 수 있는, 몇 개라도 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무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치킨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 밑에 설명에 나와 있네요. 읽어보시고. 레임덕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9번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2012년 12월 대한민국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 몇 대예요? 18대죠. 그죠? 18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 나와요. 15대 김대중, 16대 노무현, 17대 이명박. 그럼 김대중 전에 누구였어요? 김영삼. 그죠? 그 전에 누구였어요? 노태우. 뭐 이런, 그 전엔 전두환. 뭐 이런 식으로, 그 전에 박정희. 뭐 이런 식으로 쭉,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죠. 어쨌든 이번에 18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G20, 아까 살짝 외웠었죠? G20, 정상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G20은 그룹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맞습니다. 뭐 글로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룹 20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7개 선진 경제국이 아닌 나라로, G7이 아닌 나라로는 처음으로 2010년도에 G7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오더니, 저 이번에 수업 빠져야 되겠어요. 근데 왜 빠져? 그랬더니 G20 요거 정상회의 하는데 자원봉사 가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갔다 오라고 했죠. 좋은 경험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G20은요, 매년 한 번씩 합니다. 3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정상급 회의로 바뀐 후에는 1차는 이제 워싱턴,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자, 됐고, 그 다음에 11번에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답은 치킨 게임입니다. 11번은요. 뭐 답은 어렵진 않은데,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뭔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죠. 죄수의 딜레마는 이런 거예요. 보통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침묵할 수도 있고 자백할 수도 있어요. 자백. B도 침묵할 수도 있고 자백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얘기는 차이코프스키가 기차를 탄 거예요. 기차를 탔는데 그 소련, 그죠? 그때 이제 러시아 경찰이 이렇게 오더니 너 누구냐? 나 차이코프스키다. 그래? 모르겠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가방을 막 뒤졌어요. 근데 악보가 나오는데 차이코프스키 악보가 좀 복잡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다. 이거 악보 맞냐? 맞다. 이거 혹시 암호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어디 이제 스파이 아니냐? 암호 아니냐? 이러면서 끌고 간 거예요. 갔더니 어떤 방에 있더라는 거예요. 빈방에 갇혀 있는데 결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너 지금 암호인지 자백해라. 암호라고, 그러니까 그 암호고, 그게 이제 간첩이라고 자백해라. 자백하면 너는 근데 저쪽에 보면 너랑 지금 동료라고 하는 그놈도 와 있다. 근데 지금 너랑 그놈이랑 둘 다 자백하면, 그래, 니네들 그냥 1년만 살아. 1년만 살아. 아니죠. 자백하면, 자백했으니까 니네들 죄값은 5년. 이렇게. 니네 죄값대로 그대로 살게 될 거야. 근데, 니네 둘 다 침묵을 한다. 라고 하면, 니네들은 죄값을 1년만 살게 될 거야. 왜냐면 침묵했으니까 이거 증거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니네들이 간첩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도 1년은 살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근데 이쪽이 문제예요. 만약에 네가 침묵을 했는데 상대방이 자백했다. 그러면 너는 진짜 악질이다. 상대방이 자백하는데 네가 악질이야. 그러니까 왼쪽이 이제 A의 말하자면 보수 같은 거예요. A의 이제 A가 받아들인 형량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넌 진짜 악질이다. 그러니까 너는 10년 살아. 그 대신 자백한 이놈은 우리가 풀어줄 거야. 그럼 역으로 생각하겠죠. 근데 네가 만약에 자백하잖아? 그러면은 상대방이 만약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가 자백한 게 우리를 도와준 게 되는 거니까 넌 풀어줄게. 그랬더니 상대방은 10년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자 그러면 A하고 B를 놓고 봤을 때 숫자가 적을수록 좋잖아요. 그럼 가장 좋은 상황은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그런데 A하고 B에 대해서 자 그럼 한번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한번 해봐. 할 테면 해봐.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오는지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A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A의 입장에서. A 입장에서 가정을 두 가지 할 겁니다. 첫 번째, B가 자백하는 경우. 두 번째, B가 침묵하는 경우. 이렇게요. 근데 이 각각의 경우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생각해봤을 때 A가 스스로가 자백할 때 내가 어떻게 될지, 침묵할 때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자 그럼 B가 자백한다고, 저놈이 자백한다고 치자. 그러면 자백하는 경우, B가 자백하는 경우는 이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죠? 그럼 내가 침묵하게 된다면, 나는 덤태기가 쓰게 생겼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사는 게 몇 년 살아요? 10년 살아요. 근데 내가 상대방이 자백한다고 쳤을 때 내가 자백하게 되면, 그럼 이쪽이죠. 그죠? 5년만 살면 돼요. 하니까, 만약에 B가 자백한다고 치면, 나는 자백하는 게 나아요? 침묵하는 게 나아요? 자백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 경우에, B가 자백한다는 가정에서는 나는 자백한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근데 만약에 B가 침묵한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B가 침묵한다면 그럼 나는 자백할까 침묵할까? 자, B가 침묵했을 때 나도 침묵을 하는 이 상황이라면 나는 1년을 살게 돼요. 근데 B가 침묵했을 때 내가 자백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도와준 거니까 나는 안 살잖아요. 하나도 안 살게 돼요. 그러면은 B가 침묵한다고 가정하면 나는 자백하는 게 나아요? 침묵하는 게 나아요? 이것도 자백하는 게 나아요. 그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합리적인 의사 판단이거든요. A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가정해가지고 어떤 상황이 올지를 생각해보고 거기서 이제 내가 자백할지 침묵할지를 결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A는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이 경우에도 자백하는 게 낫고 이 경우에도 자백하는 게 나니까 나는 어쨌든 자백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건 B도 마찬가지예요. B하고 A가 바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A하고 B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 자백하자. 이쪽으로 게임이 끝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침묵하는 게 원래는 가장 좋거든요. 근데 합리적인 합치하고 판단한 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 이런 게 죄수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딜레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좋은데, 둘 다 가만히 있는 게 좋은데, 이런 경우 그럼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할까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경우. 혹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 이럴 때는 더 좋은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지 않지 않은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 이게 죄수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자, 됐죠? 근데 이제 1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죄수의 딜레마에 관한 설명은 아니고요. 지나친 출혈 경쟁, 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치킨 게임과 관계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일단 오늘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 뒤에 있는 문제들 마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법률 행정에 관한 내용들 같이 이어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고하셨고요. 잠깐 쉬셨다가, 어디 가지 마시고, 잠깐 쉬셨다가 요 다음 강의 바로 이어서 뵙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뵐게요.